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죠. 이 암호화폐 시장, 이제 더 이상 코인 하나하나의 재료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결제, 투자, 그리고 네트워크, 이 세 개의 거대한 축으로 완전히 찢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클 주가 폭락, 이거 그냥 단순한 악재가 아닙니다. 클래리티라는 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미국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 즉 레일로는 쓰게 해주겠다. 하지만 은행 예금처럼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서 이자 받는 구조는 절대 안 된다. 이 방향을 시장에 딱 던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를 무려 5개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 결제 축으로 가고, 어떤 건 투자 축, 또 어떤 건 네트워크 축으로 갈지 본격적으로 교통정리를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분석해드렸던 월가가 코인 시장을 3개의 계급으로 찢어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는 그냥 분석이나 전망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거대한 변화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이 새로운 구조에서 누가 살아남고 또 누가 밀려나게 될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어떻게 다시 쓰게 될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의 룰이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개별 코인의 호재 하나하나에 울고 웃던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결제, 투자, 네트워크라는 3개의 거대한 대륙으로 재편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서클의 주가 폭락이나 새로운 법안 같은 사건들은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오늘 월가가 어떻게 이 시장을 3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판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서클 쇼크라는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시장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법안의 핵심, 즉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볼 겁니다. 그리고 SEC가 새로 그린 지도를 펼쳐서 파이 네트워크가 과연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좌표를 찾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앞으로 펼쳐질 3계급 시장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음을 알린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 바로 서클 쇼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4일이었죠.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회사 서클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무려 22%나 폭락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락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거의 10% 가까이 같이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서클이라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버는 이 모델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아니, 그럼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신용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USDC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때문에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성장주 가치 재평가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투자자들이 서클이라는 회사의 미래 수익 모델, 즉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을까 하는 성장 가능성 자체를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진짜 이유는 바로 클래러티라는 새로운 법안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이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예금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이런 구조를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클 쇼크의 진짜 본질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법으로 수동적인 이자를 금지시킨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굳이 USDC를 들고 있을 이유가 확 줄어든다. 세 번째, 보유하는 사람이 줄어드니 당연히 USDC의 전체 유통량 성장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유통량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서클의 미래 수익 기대치는 낮아질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니까 지금 서클의 기업 가치는 너무 비싸다.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 명확한 5단계의 논리가 순식간에 투매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졌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결제를 위한 아주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위협하는 디지털 저축 계좌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다. 바로 이겁니다. 서클 쇼크는 시장이 이 새로운 규제의 방향성을 가격에 가장 먼저 반영한 역사적인 첫 번째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 당국은 정확하게 무엇을 금지하고 또 반대로 무엇을 허용하겠다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법안의 문구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 금지된 수익과 허용된 보상 사이에 그어진 결정적인 선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중요해요. 왼쪽에 금지되는 수동적 수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나오는 것,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허용되는 활동 기반 보상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건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거래나 결제에 참여하든 스테이킹으로 네트워크에 기여하든 무언가 활동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만히 잠자고 있는 돈과 열심히 일하는 돈을 이제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서클에게는 치명적이었을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서클 전체 수익의 무려 96% 이상이 바로 이 준비금 수익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유한 USDC를 담보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운영해서 버는 돈이에요. 즉, 사람들이 USDC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수록 서클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USDC를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이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은 이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이 통째로 멈춰버릴 수 있다는 공포와 직결됐던 겁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이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법전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는 아예 새로운 시장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결제, 투자, 네트워크라는 세 개의 축이 얼마나 정확한 분석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SEC가 제시한 5개의 새로운 바구니입니다. 첫째, 디지털 상품. 둘째, 디지털 수집품. 셋째, 디지털 도구. 넷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증권. 이제 SEC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모든 암호화폐를 이 5개 바구니 중 하나에 정확히 담아서 각각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누가 어떻게 감독할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바구니부터 보죠. 바로 디지털 상품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네트워크를 실제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연료나 원자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이더리움에서 가스비 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SEC가 정말 중요한 선을 하나 그어줬습니다. 바로 프로토콜 마이닝이나 스테이킹처럼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에 직접 기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은 증권 발행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다음 바구니는 디지털 도구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SEC가 드디어 투자 목적이 아닌 멤버십, 콘서트 티켓, 온라인 신원 증명처럼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토큰들을 위해서 아예 별도의 비증권 카테고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 자산들의 가치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그 도구가 가진 실제 쓸모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드디어 블록체인상에서 신원이나 자격 증명을 위한 합법적인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SEC의 5개 카테고리를 시장에서의 실제 기능에 따라 다시 묶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 제시했던 결제, 투자, 네트워크라는 3개의 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세요. 결제 축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맡게 되고요. 투자 축은 디지털 증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및 도구 축은 바로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도구를 합친 가장 역동적인 영역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분류는 5개지만 시장의 실제 작동 원리는 결국 이 3개의 기능적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손에 쥔 이 새로운 지도를 가지고 실제 세상을 한번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하게 재편되고 있는 시장 구조 속에서 과연 파이 네트워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어떤 기회를 마주하게 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SEC가 그린 새로운 분류법과 클래리티 법안이 만들어낼 미래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정확한 좌표는 과연 어디일지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자리는 결제 축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파이는 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니까요. 파이의 핵심 정체성, 파이의 집은 바로 네트워크 및 도구 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단순히 주고받는 돈이 아니라 수많은 앱과 서비스가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의 OS이자 그 생태계 안에서 사용되는 핵심 연료이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파이코인 그 자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가스비를 내는 네트워크의 연료 역할을 하니까 명백한 디지털 상품입니다. 동시에 파이의 KYC 서비스는 사용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디지털 도구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제가 정말 주목하는 부분은 파이가 가진 프로덕트 우선이라는 철학입니다. 파이 런치패드에 올라오는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먼저 출시해야만 합니다. 이건 그저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라며 기대감만 파는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실제 쓸모에 집중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 런치패드 구조는 파이 생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코인을 파는 ICO 장치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판매를 통해 모인 파이코인은요, 개발사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프로젝트 토큰과 함께 묶여서 파이의 탈중앙화 거래소, 즉 DX의 초기 유동성으로 곧바로 투입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개발자의 먹튀를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생태계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건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생태계 성장 엔진이라는 겁니다. SEC가 가장 문제 삼는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즉 투자 계약의 위험을 애초에 피해가도록 설계된 영리한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겠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제 단순히 코인이라는 자산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자산에 접근하고 사용하고 보관하는 도구와 인프라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앞으로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초점이 어떤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에서 어떤 지갑, 어떤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산뿐만 아니라 그 자산으로 가는 길과 문까지 전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팬텀 월렛에 대해 내린 비조치 서한이라는 결정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팬텀 월렛, 당신네 지갑은 우리가 보기에 은행 창구나 증권사 직원 같은 금융 중개인이 아니라 그냥 사용자가 돈을 담아두는 소프트웨어 도구에 더 가까우니까 굳이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길을 터준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지갑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주 제한적인 결정이지만 규제 당국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금융 서비스와는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공식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정말 큽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규제 당국이 이제 자산, 즉 코인과 그 자산에 접근하는 도구, 즉 지갑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SEC의 디지털 도구 카테고리와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이 결정에 물론 직접적으로 파이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이의 지갑, 브라우저, 그리고 KYC 같은 핵심 인프라가 미래의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합법적인 디지털 도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이자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새롭게 재편된 시장의 현실을 명확하게 요약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결론을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은 좋든 싫든 이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은 규제 속의 결제 레일.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돼 아주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투자자산. 그리고 마지막, 바로 가장 큰 기회도 숨어 있는 곳, 네트워크 및 도구 축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 기여와 사용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영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어떤 코인이 100배 오를까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규제 질서 속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네트워크가 미래 디지털 경제의 수도, 전기, 도로망처럼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인가? 단순히 개별 자산의 가격을 맞추는 시대를 넘어서서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읽고 그 속에서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는 진짜 플레이어를 찾아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